순간 장모는 박서방의 멱살을 잡았다.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인가요? 멱살을 잡힌 박서방은 어이없는 웃음을 띠며 조롱을 하기 시작했다. 때리세요. 때려보라고요.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장모의 눈빛은 흔들렸지만 동시에 결의가 있었다. 내 손주는 못 데려간다. 이게 어른을 상대로. 너는 좀 맞아야 돼. 장모는 남편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흔들었다. 남편은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다. 다들 단단히 미쳤군요. 장모가 사위를 때리네. 나 이거 그냥 못 넘어가. 경찰서 가서 고소할 테니까 알아서 잘해봐. 남편은 결국 친정집을 뛰쳐나갔다. 장모를 고소한 남편. 과연 이 집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같이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태양이 가장 뜨겁게 내리꽂히는 시간. 도심의 오래된 빌라 계단에서 임신 7개월 차의 여성이 숨을 고르며 빗자루를 쓸고 있었다. 빗자루 끝이 바닥과 부딪힐 때마다 무거운 배가 덜컥거렸고 얼굴에는 땀이 줄줄 흘렀다. 아기는 배 속에서 둥둥 더운 날씨에 불편한 듯 움직였다. 여성은 살짝 배를 쓸며 속삭였다. 조금만 참아. 엄마가 얼른 끝내고 쉬게 해줄게. 그러나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리는 순간 그녀의 표정은 하얗게 굳어버렸다. 철제 난간을 짚으며 올라오는 소리, 그리고 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휴, 임산부라고 너무 가만히 있으면 애가 둔해져. 그러니까 좀 부지런하게 움직여. 그녀의 시어머니였다. 오늘도 감시를 하듯 찾아왔다. 여성은 손에 쥔 빗자루를 꼭 움켜쥐었다. 팔이 떨렸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대들면 더 심하게 혼나고 남편에게도 잔소리 폭탄이 쏟아질 것이 뻔했다. 시어머니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이따가 분리수거함도 깨끗하게 씻어놓고 지난번에 좀 꼼꼼하지가 않더라. 여성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그 미세한 끄덕임조차 마음에 들지 않는 듯 혀를 찼다. 하, 요즘 것들은 참 시키면 시킨 대로 하지. 왜 표정이 그래? 내가 너를 위해 하는 말인데. 그리고 시어머니는 계단 청소 상태를 확인하며 여전히 묻지 않은 잔소리를 늘어놓았다. 이 소리들이 뒤엉킨 가운데 여성은 잠시 한 생각만 되풀이하며 숨을 삼켰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고 있어야 하지? 그러나 이 상황까지 오게 된 시작은 훨씬 이전. 그녀가 대학교 4학년 시절 인턴으로 들어갔던 한 회사에서부터였다. 사연자는 대학교 4학년이 되었을 때 학교에서 연계해주는 중소기업 인턴십 프로그램에 지원했다. 졸업을 앞두고 실무 경험이 필요한 시기였다. 그 회사에는 입사한 지 1년 된 20대 초반의 정직원 남성이 있었다. 같은 팀에서 일하면서 자연스럽게 말이 트였고 점심도 함께 먹으며 금방 친해졌다. 둘 다 어린 나이라 고민과 꿈도 비슷했다. 남성은 약간은 어수룩했지만 밝고 따뜻한 성격이었다. 둘은 일에 대한 스트레스를 공유하며 회사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시간을 보냈다. 그렇게 연애가 시작됐다. 연애는 달콤했고 서로에게 의지했다. 그러나 연애를 한 지 어느 날 여성은 이상한 몸의 변화를 느꼈다. 임신이었다. 둘은 깜짝 놀랬다. 여성은 아직 졸업도 하지 않은 학생이었고 남성도 고작 1년 차 신입사원이었다. 주변에서 모두 말렸다. 너무 어리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고 있었고 아이를 지우고 싶지 않았다. 결국 둘은 결혼을 선택했다. 문제는 바로 결혼 준비 과정에서부터 시작됐다. 남편의 어머니, 그러니까 여성의 시어머니는 매우 강한 성격이었다. 자신의 방식이 정답이라고 믿는 사람이었고 누가 그 틀을 벗어나면 견디지 못하는 타입이었다. 결혼식 준비부터 시어머니는 총지휘권을 행사했다. 너희는 아직 어리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그냥 따라오기만 하면 돼. 남편은 늘 그랬듯 엄마 알아서 하세요라는 태도였고 여성은 그 모습에 조금 불안해졌다. 결혼 후 시부모는 이렇게 제안했다. 우리 빌라 2층에 들어와 살아라. 월세도 안 받을 테니까. 겉으로 보기엔 고마운 제안이었다. 그러나 조건이 있었다. 너희는 아직 미덥지 않으니까 월급 관리는 내가 할게. 아파트 한 채 모을 때까지. 여성은 처음엔 그래도 시 부모님의 도움이니 감사해야지라며 넘겼다. 하지만 곧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몸으로 알게 된다. 시어머니는 여성에게 생활비를 일정하게 주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다. 매일 밤마다 여기 가계부 갖고 와봐라. 하고 불러서 하나하나 확인했다. 마치 감사원이 국가예산 결산하듯이 시어머니는 단 100원까지 어디에 썼는지 추궁했다. 음료수 1,500원? 임신했으면 탄산 좀 줄여야지. 그리고 이 800원은 뭐야? 간식. 입만 달아서 어떡하니? 여성은 자존심이 상했지만 뭐라 말할 수 없었다. 말하면 남편이 스트레스를 받을까봐. 그러나 그러다 보니 여성은 점점 숨이 막혀갔다. 가장 힘들었던 건 감시였다. 시어머니는 아무 때나 예고 없이 초인종을 눌렀다. 띵동, 띵동. 여성은 그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앉아있다가 갑자기 청소라도 해야 했다. 시어머니가 볼 때 게으르다라고 느끼면 폭풍처럼 화를 냈기 때문이다. 임신했다고 누워만 있으면 애가 둔해져. 몸을 움직여야지. 그 결과 여성은 임신한 몸으로 빌라 계단 청소, 야외 분리수거함 청소까지 맡았다. 한여름 더위 속에서 배를 들고 허리를 굽히며 서러움은 켜켜이 쌓여갔다. 견디다 못한 여성은 어느 날 남편에게 말했다. 우리 월급, 우리가 관리하면서 분가하면 안 돼. 남편은 처음엔 멈칫했지만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다. 엄마가 알아서 한다는데 우리가 뭐 그걸로 스트레스 받을 필요 있어? 여성은 답답했다. 당신은 괜찮아. 나 너무 힘들어. 그러나 다음날 시어머니는 이 말을 이미 알고 있었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 소리쳤다. 먹여주고 재워주니까 은혜도 모르네? 너희 때문에 월세도 못 받는데 배은망덕하기는. 여성은 충격과 두려움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결국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더 자주 들이닥쳤다. 더 많은 청소를 시켰고 더 많은 가계부 잔소리를 했다. 여성은 숨이 끊어질 듯한 감정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텼다. 그러던 어느 날 친정엄마가 오랜만에 딸을 보려고 빌라를 찾았다. 그때 친정엄마의 눈에 들어온 건 땀에 젖어 숨을 헐떡이며 계단을 닦고 있는 만삭의 딸이었다. 친정엄마는 그대로 멈춰 섰다. 이게 뭐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여성은 울컥하며 말했다. 그냥 청소 좀. 누가 시켰어? 여성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미 친정엄마는 모든 상황을 한눈에 파악했다. 그날 밤 친정엄마는 남편과 시어머니를 불렀다. 얘는 여기 못 있어요. 지금 당장 데리고 나가겠습니다. 시어머니는 당황했다. 아니, 내가 잘 돌보고 있는데 무슨 말씀을. 친정엄마는 말을 끊었다. 임산부한테 야외 분리수거함 청소를 시켜요? 계단을 닦게 해요? 이건 돌보는 게 아니라 학대예요. 남편은 우물쭈물했고 시어머니는 여전히 억울하다는 표정이었다. 결국 친정엄마는 그날 바로 전세금을 지원해주고 두 사람을 독립시켰다. 여성은 빌라를 떠나며 떨리는 숨을 토해냈다. 살았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었다. 이건 오히려 더 큰 비극의 시작이었다. 친정엄마가 급히 마련해준 전세집으로 이사한 뒤 여성은 처음으로 마음 놓고 임신 후기를 보낼 수 있었다. 배는 점점 더 커졌고 임신 후반기의 피곤함은 점점 심해졌지만 그래도 정신적으로는 훨씬 편안했다. 이사한 첫날 여성은 집거실에서 조용히 울었다. 남편은 다가와 겨우 말했다. 미안해,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여성은 남편의 손을 잡았다. 그때만 해도 둘은 원망보다는 우리가 다시 행복해지자는 의지가 더 컸다. 그리고 출산. 아이가 태어나면서 집에는 웃음이 가득했다. 남편은 가정을 위해 열심히 일했고 여성은 육아와 집안을 책임졌다. 아이는 예민한 편이라 밤에 잠을 잘 자지 않았고 여성은 하루에 몇 번씩 깨며 돌봤다. 밤새 울어대는 날이면 정신이 멍해졌다. 친정엄마는 종종 와서 도와줬지만 남편은 회사 때문에 집에 늦게 들어왔다. 가끔 주말에 쉬려고 해도 남편은 피곤하다며 자거나 휴대폰을 했다. 결혼 생활이란 원래 힘든 것이고 아이를 위해서라도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단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은 가게의 경제 상황이었다. 부부는 맞벌이가 아닌데다가 결혼 초기 돈도 많이 쓰지 못했기에 늘 빠듯했다. 여성은 생활비를 아끼려고 노력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조금 손이 덜 가게 되자 여성은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간호조무사 일을 시작했다. 어렵고 힘들었지만 7년 만에 다시 사회로 돌아온다는 사실이 행복했다. 여성은 남편에게 말했다. 이제 나도 월급 받을 거고 우리 돈 관리를 좀 내가 해보면 어떨까? 남편은 그 말을 듣자마자 얼굴이 굳었다. 그걸 왜 내가 해? 왜냐니 나도 일하고 가게 관리도 같이 하는 게 맞잖아. 남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내가 잘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너가 하겠다고 해? 너는 전에 가계부도 제대로 못 써서 엄마한테 혼났잖아. 여성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엄마 얘기를 왜 여기서 해? 남편은 애써 무언가를 감추려는 듯한 느낌이었다. 여성은 차분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그럼 통장 보여줘. 그러자 남편이 말했다. 아, 그게 사실. 순간 여성은 확신했다. 무언가 있다. 남편은 결국 진실을 말했다. 사실 5년 전부터 엄마가 적금 대신 현금으로 좀 달라고 해서 매달 100만 원씩 드렸어. 여성은 말문이 막혔다. 뭐라고? 엄마가 너한테는 말하지 말라 했어. 엄마가 불려서 나중에 더 크게 돌려준다고 했고. 여성은 믿을 수 없었다. 5년 동안 한 달에 100만 원씩. 그럼 우리 적금은? 남편은 입을 다물었다. 여성은 머리가 새하얘졌다. 5년이면 100만 원 60개월. 6천만 원. 집 한 채는 아니더라도 부부가 조금만 더 쓰고 조금만 더 아껴 살았으면 얼마나 달라졌을지 모를 큰 금액이었다. 여성은 손이 떨렸다. 그 돈 왜 엄마한테 줬어? 은행에 넣으면 되잖아. 남편은 답했다. 엄마가 은행보다 엄마가 더 믿을 만하다 했어. 그 말에 여성은 더 이상 참지 못했다. 나는 뭐야? 나는 못 믿어? 우리 가정은 너는 결혼한 사람이야. 그런데 왜 자꾸 시어머니가 모든 걸 결정해? 남편은 오히려 여성에게 화를 냈다. 왜 엄마한테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엄마는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건데. 여성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더 이상 시어머니와 마마보이 남편에 잡혀 살긴 싫었다. 그저 가방에 몇 가지 옷과 아이의 옷을 챙기고 말했다. 나 잠시 친정에 갔다 올게. 남편은 말렸다. 왜 그렇게까지 해? 그냥 이야기 좀 하자. 그러나 여성은 이미 마음이 떠나버렸다. 친정집에 도착하자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무슨 일인데 이렇게 와? 여성은 모든 걸 이야기했다. 시어머니에게 생활비까지 받던 시절, 가계부, 강요당한 청소, 그리고 남편의 비밀 용돈까지. 친정엄마는 듣다 마지막에 크게 탄식했다. 얘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 집은 너를 사람으로 안 본다. 여성은 울음을 터뜨렸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다. 그러던 중 문제가 더 커지는 일이 생겼다. 일주일 정도 친정집에서 지내던 어느 날, 아이가 갑자기 고열이 나며 아팠다. 여성은 급히 아이를 병원으로 데리고 갔다. 병원 병실에서 주사를 맞고 누워있는 아들을 여성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시어머니와 남편이 나타났다. 주사 맞고 이제 좀 괜찮아졌어. 괜찮다니까 왜 왔어? 남편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아들이 아프다며 당연히 와야지. 시어머니는 아이를 보더니 혀를 찼다. 어휴, 애는 엄마 마음을 닮아서 아픈 거야. 부모가 마음을 곱게 써야지. 그래야 애가 건강하지. 여성은 눈물이 화르륵 쏟아졌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계속해 말했다. 아니, 뭐 때문에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어차피 내가 나중에 몇 배로 돌려줄 돈인데 그것 때문에 집을 나가? 정신 차려. 지금 이 순간에도 시어머니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때 여성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러면 이혼할게요. 어머니, 저 그만할래요. 이혼할게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동시에 놀랐다. 뭐라고? 이혼할게요. 그리고 아이는 제가 데리고 갈 거예요. 여성은 울면서 아이를 퇴원시켜 병원 문을 나섰다. 남편이 부르며 뒤쫓아왔지만 여성은 돌아보지 않았다. 그날 밤 여성은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갔다. 내 아들을 데리고 왜 도망가? 여성은 병원에서 아이와 함께 친정으로 향했고 시어머니와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뒤에 서 있었다. 집에 도착하자 친정엄마는 놀라며 물었다. 또 무슨 일이야? 왜 울고 있어? 여성은 병원에서 있었던 일, 시어머니의 말,
그리고 남편이 끝까지 엄마 편을 들며 변명한 일을 모두 말했다. 친정엄마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 순간 친정집 밖에서 차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성큼성큼 걸어오는 발소리. 현관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울렸다. 문 열어! 지금 문 열어! 남편이 들어오자 소리를 치기 시작했다. 왜 애를 데리고 도망가? 너무하네 진짜. 이게 무슨 짓이야? 친정엄마는 차갑게 말했다. 박서방 일단 진정 좀 하게. 들어와서 일단 앉게. 남편은 발을 구르며 소리쳤다. 김미영, 엄마는 우리를 위해서 그랬던 거야. 너가 잘 모르는 거라고. 미영은 현관 뒤에서 아이를 안고 떨고 있었다. 남편이 아이를 데려갈까봐 두려웠다. 남편은 아이를 보자마자 팔을 벌리며 말했다. 아빠한테 와. 아빠랑 집에 가자. 엄마 아빠가 싸우는 모습을 보자 아이는 엄마 품에 얼굴을 파묻고 울음을 터뜨렸다. 아빠 싫어. 남편은 순간 표정이 일그러졌다. 왜 싫어해? 누가 그렇게 가르쳤어? 친정엄마의 화가 터졌다. 박서방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애가 눈앞에서 엄마가 울고 있는데 그런 소리를 들으면 애가 안 울겠어? 그러나 남편은 듣지 않았다. 오히려 큰 소리를 더 냈다. 애 데리고 나올 거예요. 가자, 아빠랑 가자고. 남편이 다가오는 순간 아이는 무서워서 더 울었다. 그리고 미영이 앞을 막아섰다. 지금 애가 아픈 거 안 보여? 아빠 자격도 없는 사람이. 그 말에 남편의 눈빛이 커졌다. 내가 아빠 자격이 없어? 남편은 미영을 밀치며 울고 있는 아이의 손을 잡았다. 이 모습을 본 장모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순간 장모는 박서방의 멱살을 잡았다.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멱살을 잡힌 박서방은 어이없는 웃음을 띠며 조롱을 하기 시작했다. 때리세요. 때려보라고요.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장모의 눈빛은 흔들렸지만 동시에 결의가 있었다. 내 손주는 못 데려간다. 이게 어른을 상대로. 너는 좀 맞아야 돼. 장모는 남편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흔들었다. 남편은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다. 다들 단단히 미쳤군요. 장모가 사위를 때리네. 아이는 그 장면을 보고 울음을 더 크게 터뜨렸다. 여성은 그 순간 목이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 이거 그냥 못 넘어가. 경찰서 가서 고소할 테니까 알아서 잘해봐. 남편은 결국 친정집을 뛰쳐나갔다. 문을 쾅 닫으며 소리쳤다. 그날 밤 여성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상태로 아이를 재웠다. 친정엄마 역시 손을 떨며 앉아 있었고 두 사람 모두 충격이 가시지 않았다. 다음 날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다. 너희 집 근처 경찰서다. 여성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다. 뭐라고? 남편은 차갑게 말했다. 방금 장모 고소하고 오는 길이야. 진짜로 신고했어. 폭행죄로. 그리고 나 말리는 거 이제 하지 마라. 경찰이 그러더라. 정말로 장모를 고소하겠냐고. 여성은 숨을 삼켰다. 당신 지금 진심이야? 진심이야. 장모가 먼저 나를 때렸잖아. 증거도 있어. 이제 나도 못 참겠어. 여성은 전화를 붙잡은 채 눈물이 쏟아졌다. 남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애는 내가 데려갈 거니까 준비해. 경찰 조사에서 남편은 장모에게 머리채를 잡히며 생긴 상처 사진과 병원 진단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증거가 명확하다고 판단했고 장모에게 연락했다. 장모는 경찰서에서 말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사위가 먼저 막말했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폭행의 사실관계가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먼저 사과를 하시고 사위분의 고소를 취소하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결국 장모는 사과를 하지 않았다. 사위도 고소를 취소하지 않아 결국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다. 결국 재판이 열렸고 재판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장모 벌금 300만 원. 미영은 판결문을 보며 심장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다. 어머니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했던 행동이 결국 점과 기록으로 남게 된 것이다. 장모는 담담하려고 했지만 손이 떨렸다. 괜찮다. 엄마는 내가 더 걱정이야. 미영은 결국 오열했다. 서로가 더 이상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형사 사건이 마무리되자 남편은 바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 취지는 다음과 같았다. 첫 번째,
아내가 집을 나가 부부 공동생활을 파탄낸 책임 있음. 두 번째, 장모가 사위를 폭행하도록 방조한 책임 있음. 세 번째, 아이는 친가에서 키워야 함. 여성과 장모는 재판장에서 남편과 시어머니의 얼굴을 마주했다. 시어머니는 재판 내내 고개를 높이 들고 있었다. 우리 아들 흠잡을 데 없는 사람입니다. 애는 아빠가 키워야 합니다. 미영은 포기하지 않았다. 변호사는 미영에게 말했다. 걱정 마세요. 양육은 거의 무조건 어머니 쪽입니다. 특히 아이가 엄마에게 정서적으로 더 의존하고 있다면 더욱. 아내는 예민하고 아이가 나를 무서워하게 만들었습니다. 재판에서 남편은 여러 주장을 펼쳤다. 아내는 과민합니다. 예민하고 감정 기복이 심합니다. 여성은 억울함에 손이 떨렸다. 그러나 변호사는 침착하게 대응했다. 아이가 아버지를 무서워하는 이유는 병원에서 크게 소리쳤던 사건 때문입니다. 아이는 그때 돌이킬 수 없는 공포를 경험했습니다. 아이의 진술, 병원 기록, 그리고 상담센터의 의견서까지 제출되었다. 상담사는 기록에서 이렇게 적었다. 아이는 아빠를 두려워하며 엄마에게 강한 애착을 보임. 시어머니는 법정에 서서 말했다. 우리 아들이 뭐 잘못한 게 있다고 이혼까지 합니까? 내가 관리한 돈, 그건 다 우리 손주 위에 모아둔 거예요. 아들한테 준 건 얘가 돈 관리를 못해서 그런 거고. 재판장은 질문했다. 며느리에게 생활비를 주시며 100원 단위로 가계부를 검사하셨다는 사실이 맞습니까? 시어머니는 당당하게 말했다. 당연하죠. 돈 관리를 제대로 못하니까 제가 안 챙겼으면 이 집은 벌써 망했어요. 그 순간 법정 공기가 싸늘해졌다. 여성은 꾹 입술을 깨물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자신이 옳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양육권은 엄마에게 8개월의 소송 끝에 판결이 내려졌다. 양육권과 친권은 엄마에게 있다. 남편은 재판장에서 말도 잇지 못했다. 판사는 단호했다. 아이는 현재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있으며 양육 환경의 안정성도 어머니가 훨씬 높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떨궜다. 시어머니는 억울하다는 듯 말했다. 우리 손주는 왜 데려가? 그러나 판결은 변함없었다. 부서진 가족, 남은 것들. 이혼은 성립되었고 여성은 아이와 함께 새 삶을 시작했다. 장모는 벌금을 냈지만 딸에게 말했다. 엄마는 괜찮다. 너랑 우리 손주만 행복하면 돼. 미영은 여러 상처를 안고 있었지만 아이를 위해 다시 일어섰다. 이혼 판결이 난 직후 미영은 전세 보증금을 빼서 아이와 함께 친정 근처로 이사했다. 집이 없어진 전 남편은 다시 시어머니의 빌라로 들어가게 되었다. 남편은 이혼 후 방에 틀어박혀 있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는 말도 없이 회사를 다니다가 술을 마시고 돌아오기를 반복했다. 시어머니 역시 충격을 받았다. 손주에 대한 미련, 며느리에 대한 억울함, 그리고 자신이 항상 옳았다고 믿었던 삶의 방식이 흔들렸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자신이 잘못했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내가 뭘 그렇게 크게 잘못했는데 다 애를 위해서 했던 건. 하지만 남편은 점점 깨달았다. 시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갈등을 조율하지 못한 것, 사라져버린 아이의 웃음, 그리고 장모에게 고소까지 해버린 것. 그 모든 것이 자신에게도 돌아오는 상처였다.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말했다. 엄마, 우리 왜 이렇게까지 됐어? 그러나 시어머니는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너는 잘못 없어. 저 집이 문제였던 거지. 남편은 고개를 떨구었다. 자신이 엄마 말을 그대로 믿은 채 살았다는 사실이 점점 무겁게 가슴을 눌렀다. 간호조무사로 일하는 병원에서는 분주하고 정신없는 시간이 이어졌다. 때로는 힘들지만 미영은 포기하지 않았다. 내가 지켜줄 아들이 있고 나를 지켜주는 부모님이 옆에 계시기 때문이다. 출근길에 무거운 가방을 들고 버스에 올라타면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다. 나 이렇게 씩씩한 사람이었나? 예전에 자신은 늘 집안일과 가계부 검사, 청소 강요 속에 움츠리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환자를 돌보고 동료들과 웃으며 일하고 자기 자신을 주체로 살아가고 있었다. 작은 월급이었지만 자신의 힘으로 번 돈은 그 어떤 것보다 소중했다.